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박종윤 작가의 작품 마지막 교신 준비했습니다. 제중동 부인 박복한 여인을 새엄마로 맞은 한 소년의 이야기로 가슴을 아리는 그 소중한 무엇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마지막 교신 박종윤. 새벽부터 병성이 완연한 새어머니의 자지러지는 기침소리가 방 안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미 그 소리에 익숙하지만 나는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다. 한 번 시작한 기침은 언제 끝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콜록거릴 때마다 가슴 쥐어뜯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모골이 송연해졌다. 나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잠자리에서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아이고 세진아, 나 좀 살려라. 엄마 죽겠다. 귀끼한 냄새가 망연한 방에서 넋두리 같은 새어머니의 절규를 나는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달리 뾰족한 대책도 떠오르지 않았다.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그녀의 기침소리가 멎더니 이젠 가래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잔잔히 메어나갔다. 방 안의 가구라고는 붉은 바탕에 스테인리스 장식이 달린 자그마한 장롱이 윗목에 딸랑 하나 놓여있을 뿐이었다. 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마치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흉물스러웠다. 장롱과 맞붙은 벽 틈에는 새어머니가 며칠 동안 토해낸 검붉은 피를 훔친 걸레가 쑤셔 박혀 있었다. 우리 집은 바다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비탈진 산동네였다. 2년 뒤에 재개발이 시작된다고 해서 벌써부터 동네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며칠 전 집주인 여자가 깡마른 몸피에 두툼한 모피코트를 감싸고 월세를 독촉하러 빗달길을 걸어 올라왔었다. 고급 승용차는 좁다란 길이 얼어붙어 있어 아래 동네에 세워둔 모양이었다. 그녀는 재개발을 누리는 산비탈 동네에 새를 놓아먹는 판잣집을 여러 채나 소유하고 있었다. 주인이 왔지만 새어머니는 일어날 기력이 없었다. 꼼짝 못하고 들어놓은 채 그녀를 맞이했다. 집주인은 밖에서 방문을 열어놓은 채 대뜸 목소리부터 높였다. 이젠 밀려있는 월세 따윈 필요 없다며 빨리 방이나 빼라고 악몽우리처럼 짓거려댔다. 꼭 앙칼스러운 요크셔 테리어가 짖는 것 같았다. 그 소리를 따라 차가운 바람이 열린 문 안으로 마구 휩쓸어 들어갔다. 그녀의 말이 끝나도록 아무 대꾸도 없이 누워만 있는 새어머니 모습이 마치 시체처럼 보였다. 주인 여자는 그런 분위기가 못마땅했는지 방문을 돌적이가 부서지도록 힘껏 닫아버렸다. 야멸차게 돌아선 그녀의 코트자락은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운 칼바람을 일으켰다. 나는 사라지는 주인 여자의 뒤통수를 째려보며 붉은진 조그만 주먹을 허공을 향해 불쑥 올렸다. 당짝에 입술까지 베어물기는 했으나 보잘것없는 주먹은 슬그머니 내려오고 말았었다. 방 안에 질긴 새어머니의 가래 끓는 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발에 꿰어시는 운동화는 새어머니가 지난 봄에 사준 것인데 벌써 앞쪽에 구멍이 뚫린 채였다. 밖은 어두움을 서서히 걷어내고 있었다. 빗달진 골목길은 겨울이면 좁은 하수구가 잘 막혔다. 집집마다 골목길로 마구 내버린 물이 얼어서 허옇게 번질거렸다. 아무리 연단지를 그 위에 깨부수어도 마찬가지였다. 흡사 새어머니가 빈 우유통에 뱉어놓은 가래침 같았다.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내려와 찻길까지 나온 나는 입김을 앞세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육상선수라도 되느냐 제법 호흡을 가다듬으며 박자까지 세웠다. 목적지는
버스로 5정류장 거리에 있는 수산시장이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학교를 가지 않았다. 벌써 한 달이 넘었다. 끼니거리를 내가 매일 마련하지 않으면 병들어 있는 새어머니와 함께 고스란히 굶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새어머니는 내가 식당에서 어렵게 얻어온 밥을 밀쳐내었다. 일어나 앉으면 들숨날숨이 무척 힘든 그녀는 가래를 목구멍에 걸어놓은 채 가랑거리며 꾸짖었다. 사내는 아무리 궁해도 구걸 따윈 해선 안 돼. 알았지? 얼마 전 산동네 우리 집 옆에 살던 아주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밥통에서 퍼낸 밥을 식지 않게 랩에 2번이나 싸서 나에게 안겨주었다. 뜨거운 밥을 보면 당장 주저앉아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도 아픈 새어머니를 생각하며 빗달길 집으로 달려 올라가야 했다. 밥을 얻어오면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새어머니 말에 순순히 따랐다. 가끔 김이 술술 올라오는 밥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나는 혀로 입술을 핥으며 그 식당 앞을 우회해 돌아다녔다. 밥 얻어오는 짓을 그만둔 대신 나는 새어머니 몰래 수산시장을 헤집으며 그곳에 버려진 생선토막을 주었다. 생선토막과 함께 채소시장에서 주운 야채를 깨끗이 씻어 죽처럼 끓여 그녀에게 먹이기 위해서였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바닷바람이 몹시 차가웠다. 아직 해가 뜰 기색이 없는 하늘은 눈이 내릴 것처럼 온통 잿빛으로 짓눌러 있었다. 내가 새어머니를 처음 만난 것은 6살 때였다. 생모가 좁자 아버지는 얼마 있지 않아 중국 길림에서 온 조선족 여자에게 새 장가를 들었다. 화물선 기관사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는 수입이 좋은 만큼 씀씀이도 컸었다. 만난 지 며칠 되지 않는 그녀에게 청혼 선물로 알이 큼지막한 미얀마 루비 반지를 대번 사줄 정도였다. 생모가 죽고 나자 나는 떠돌이처럼 대면대면하게 자랄 신세였다. 아버지가 조선족 출신 새어머니를 처음 집으로 데리고 온 날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살결과 후각을 자극하는 화장품 냄새에 그만 홀딱 빠져버렸다. 아버지는 어느 날 화물선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 직장에서 밀려난 그는 더 이상 일할 자리가 없었다. 생활은 차츰 쪼들려갔다. 아버지는 장애자에 대한 사회의 냉대를 슬기롭게 이겨내지 못했다. 성격은 하루가 다르게 새끼줄처럼 배에 꼬여갔다. 그는 술만 억수로 퍼마시며 부양해야 할 가족에 대한 책임을 잊고 있었다. 내가 병신이 되었다고 이 사회가 나를 무시해? 이놈들아, 난 명색의 기계공학을 전공한 기관사라고. 너희들이 이 과학자를 부대접하고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역 같은 놈들. 아버지는 새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차츰 식어갔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녀를 손찌검까지 하며 괴롭혔다. 술을 마시고 온 날은 정도가 심했다. 집을 나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그녀는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었다. 두들겨 맞는 새어머니를 보며 나는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몸이 시퍼렇게 먹는 그녀는 자신의 무릎 위에 슬그머니 올라앉은 나를 끌어안고 숨소리를 죽여가며 울었다. 나는 새어머니에게 맡고 있느니 차라리 아버지가 없는 중국으로 도망가자고 부추겼다. 그녀는 중국으로 돌아가도 가족이 없다며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내었다. 새어머니의 병은 그때 벌써 꽤 진행된 상태였었다. 아버지의 의처증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외출에서 돌아온 새어머니에게 둥글럽적한 돋보기까지 들이대었다.
한쪽 눈을 찡그리며 남자의 흔적을 찾는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샅샅이 훑으며 법석을 떨었다. 신도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떠돌이 너를 어떻게 믿나? 현미경은 믿지. 과학이잖아. 네가 과학을 알기나 해? 아이디 과학이 곧 영웅과도 교실을 하게 만들 거야. 두고 봐. 무신론자인 아버지는 귀관사 출신인 자신의 이력이 과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걸핏하면 과학이란 단어를 쇠뼈다귀 우려먹듯 곧잘 인용했다. 어느 날이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새어머니에게 남자 냄새가 난다며 또 생태집을 잡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손찌검을 당하는 새어머니를 두고만 볼 수 없었다. 눈이 뒤집힌 나는 아버지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어 순식간에 허벅지를 물고 늘어졌다. 순간 억센 주먹이 날아와 내 작은 머리통을 날렸다. 나는 번쩍하는 번개불 같은 것을 느끼며 방바닥으로 그대로 나동그라져 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어금니를 악물고 어른이 되는 지름길을 찾았다. 덩치가 큰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나를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나는 면도를 자주 하면 수염이 빨리 자란다는 어깨너머로 들은 동네 형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내 코 밑과 턱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다. 여린 피부는 면도날에 묻어있는 아버지의 수염독에 벌겋게 부어올라 내 얼굴은 마치 밀랍인형 같았다. 주머니에는 이빨 빠진 빗과 깨진 거울 조각을 항상 넣고 다녔다. 머리에 수시로 물을 발라 빗질을 내 어른처럼 뒤로 훌렁 넘기기 위해서였다. 어른이 빨리 되기 위한 길은 다른 방법에서도 찾았다. 익숙한 솜씨로 멋있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어느 날 나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부엌 싱크대 문을 열었다. 그곳에 아버지가 먹다 남겨놓은 소주 반병짜리를 끄집어내었다. 고약한 냄새 때문에 코를 움켜쥐고 안주도 없이 몇 번에 걸쳐 몽땅 들이킨 나는 그대로 정신이 돌아버렸다.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이불과 옷가지들이 방 안에 어지럽게 널렸고 쌀통에서 퍼낸 쌀은 주방 여기저기 깨진 그릇들과 뒤죽박죽 난장판이 되었다. 나는 몸에서 발산되는 열을 이기지 못하고 벌거벗고 욕조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비틀어 놓은 채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어지럽게 난장판이 된 집으로 들어서다가 놀란 시어머니는 처음엔 도둑이 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녀가 조금만 늦게 돌아왔더라면 나는 물이 넘쳐나는 욕조에서 고스란히 익사했을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산동네가 아닌 욕실이 딸린 방 2칸짜리 집에서 살았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훔친 아버지 담배에 가스라이터를 눌러댔다. 담배 3개를 줄곧 태우는 동안 편도선의 알싸한 통증이 엄청난 기침을 유발시켰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끝장을 보겠다는 내 의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어지러워 토악질을 해대며 결국 바닥의 농마처럼 널브러져 버렸다. 담배는 술보다 더 지독한 물건이었다. 나는 혀를 내두르고 도리머리를 치며 2번 다시 그 근처에는 얼씬하지도 않았다. 드디어 수산시장 앞에 다다랐다. 새벽 시장을 본 사람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뽀얀 입김은 화로수족관 호수에서 뿜어내는 산수처럼 보였다. 바다는 지난밤까지 며칠째 강풍과 파도가 높다는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동안 어선들이 출항을 못해서 그런지 시장이 덜 붐볐다. 재수가 없으면 토막생선을 줍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생선점과 나란히 이어져 있는 채소시장으로 가야 했다. 야채나 과일을 구하기는 쉬웠다. 상인들이 버린 흠집투성이 과일을 손질해 새어머니가 좋아하는 즙을 해먹였다. 그녀는 내가 만든 과일즙을 마시고 나면 움푹 꺼지고 흐릿한 눈에 생기가 돌았다. 그때만큼은 기침을 하지 않았다. 어린애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빨리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할 텐데. 과일즙을 마시고 활력을 조금이나마 찾은 새어머니를 보면 나는 기분이 좋아 희죽 웃었다. 그러나 내가 사준 검은 브레이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녀의 쭈그러진 가슴을 보면 금세 우울해졌다. 나는 한동안 새어머니의 가슴을 만지는 놀이에 빠져 있었다. 일찍 죽은 생모에 대한 굶주린 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여름 어느 날 밖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새어머니의 품을 얼른 파고들었다. 씻지도 않은 지저분한 손으로 만진 그녀의 하얀 브레이지어는 금방 새까맣게 변해버렸다. 나는 품에 안긴 채 더러워진 브레이지어를 보고 입술을 배시시 베어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새어머니는 탓하지 않았다. 되레 내 머리를 애완견처럼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저금통에 열심히 동전을 모았다. 아무리 만져도 손때가 묻지 않는 검은색 브레이저를 사기 위해서였다. 나는 생모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생모가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은 새어머니를 구박하는 아버지의 거친 입을 통해서였다. 세진이 애미도 병으로 일찍 되지더니 너도 빌빌하는 게 꼭 그 꼴이야. 아, 대체 나한테는 왜 병든 여자들만 자꾸 꿰지? 왜 이렇게 여자복이 팍팍한 거야? 새어머니는 중국에서 남편 없이 키운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죽었다고 했다. 수아암에 걸렸으나 돈 때문에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모양이었다. 딸의 죽음으로 가슴에 응어리가 진 그녀가 한국으로 나온 목적은 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구박으로 집을 떠나려고 몇 번이나 결심을 했으나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내 신세를 지켜보면 차마 매정하게 떠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았다. 새어머니도 만만하지 않은 일면이 있었다. 여느 날처럼 나는 그녀 옷을 헤집고 가슴을 만지다가 잠이 들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들이닥친 아버지에게 잠든 두 사람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당장 잡아먹을 듯이 이글거렸다. 목발 짚고선 아버지의 고릴라 같은 외다리 발길에 나는 대번 걷어차여 버렸다. 내 몸은 방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새어머니도 여지없이 손찌검을 당했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다부지게 대들었다. 내가 낳지는 않았어도 내 아이예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몰인정한 거죠? 엄마가 일찍 죽은 애가 가엾지도 않아요? 이게 어디다가 눈을 부릅뜨고 지랄이야? 그날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다행히 한 대만 맞고 끝이 났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서슬이 시퍼를 가지고 딱 부러지게 달려드는 그녀에게 기가 꺾인 듯했다. 새어머니의 의외로 당찬 모습을 엿본 것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원수처럼 학대하는 것을 보면 나는 아마 그의 자식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럴 때는 얼굴도 잘 생각나지 않는 생모가 공연히 그리워지며 슬펐다. 그날따라 내 방으로 가지 않고 울다가 그녀 옆에서 잠든 나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다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잠결 어두움 속에서도 어렴풋이 두 사람이 엉켜있는 형체를 보았다. 새어머니는 짜부라져 누워있는 아버지 몸 위에 올라가 시소를 타듯이 엉덩방아로 지문 개고 있었다. 밑에 깔린 아버지는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았다. 새어머니가 낮에 아버지로부터 손찌검 당한 보복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했다.
낮에 야무지게 대든 기세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나마 이웃들이 잠든 밤에 조용하게 아버지를 닥달하는 새어머니가 믿음직스러웠다. 어쨌든 나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고소하게 생각하며 돌아누워 깊은 잠 속으로 다시 골아떨어져 버렸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내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 간밤에 새어머니가 닥달한 아버지가 생각나기 때문이었다. 분명 얼굴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졌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그와 마주친 나는 헛기비를 본 것 같았다. 아버지의 모습은 말짱했다. 그는 나를 보고 싱긋 웃는 여유까지 보였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짐작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나를 따돌리고 어떤 일을 은밀하게 공모한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갑자기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배신감을 느끼며 슬픔에 빠져 거리를 공연히 배회하고 다녔다. 그러나 그 방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정에 굶주려 있는 나로서는 그녀의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품속을 훨씬 더 그리워했고 그런 아늑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 즈음 술 취한 아버지가 한적한 밤길에서 뺑소니차에 치여 갑자기 죽는 사고를 당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미친놈처럼 껑충거리며 펄쩍펄쩍 뛰었다. 오래된 내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이제 새아버지와 나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된 것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갔다. 새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했지만 한 달 만에 쫓겨나고 말았다. 폐병은 이미 중증이었고 췌장도 나빠져 있었다. 그녀는 새벽이 되면 집에서 만든 샌드위치와 김밥을 들고 지하철역 쪽으로 장사려고 출근했다. 수시로 입을 막고 콜록거리는 여자가 만든 김밥은 아무도 사 먹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굶기지 않으려고 집의 물건들을 하나둘씩 들고 나가 헐값에 팔아치우기도 했다. 카메라, 오디오, 반만하게 남아있는 물건들이 거의 사라졌다. 심지어 TV 전화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전세방을 빼서 빚을 갚고 산비탈 동네로 옮긴 때가 그 무렵이었다. 그녀는 밖에서 돌아오면 기침을 심하게 해댔다. 터져나오는 기침을 숨기려고 뒤집어 쓴 이불 속에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며칠씩 드러누워 있었다. 새어머니의 몸은 빠른 속도로 나빠져 갔다. 아파서 만사가 귀찮았는지 가슴을 파고들은 나는 가만 내버려 두었다. 그녀 가슴에 귀를 대고 있으면 숨을 쉴 때마다 가마솥에 누룽지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 소음에 뒤섞인 심장 소리는 몹시 가파르게 뛰었다. 세진아, 내가 일찍 죽으면 넌 어떡하지? 엄마가 왜 일찍 죽는 거야? 새처럼 심장 소리가 빠른 동물은 일찍 죽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죽기 전에 새어머니를 닮은 예쁜 여동생 하나 낳아달라고 졸랐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남자가 없으면 아이를 만들지 못한단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내가 도와줄 테니 낳아달라고 어깃장을 부렸다. 새어머니가 눈물이 그렁하도록 한바탕 웃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다. 그때부터 나는 새어머니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파리하고 가슴은 늦여름 끝물에 버려둔 참외처럼 쪼그라들어 폭삭 주저앉아 있었다. 수산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 눈동자는 컴퓨터 워드의 페이지 버튼을 누른 화면처럼 시장 바닥을 재빠르게 훑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늦은 모양이었다. 출어한 배가 없었던지 경매시장은 열리지도 않았다. 생선 토막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다. 에이, 강풍 탓이야. 강풍 때문에 배가 뜨지 않아서 그래. 나는 애늙은이처럼 뒷짐을 지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소매시장 쪽으로 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물이 고여있는 곳은 구멍난 신발 때문에 발꿈치로 걷느라 뻗정다리가 되었다. 비록 구멍은 났으나 새어머니가 사준 운동화라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2학년으로 올라간 지난 봄날이었다. 이튿날은 학교에서 봄소풍을 가는 날이었다. 자루에는 쌀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몇 개 남아있는 라면을 삶아서 가지고 갈 수는 없었다. 나는 다음날 소풍 가서 즐겁게 뛰어놀 반 친구들을 부럽게 생각하며 새어머니 옆에서 손가락을 빼문 채 잠들어 있었다. 날이 밝자 나는 잠을 깼다. 아파서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새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풍을 못 간다는 절망감이 밀려오자 일어나기가 싫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그 순간이었다. 어디에서 구수한 밥 익는 냄새가 이불 틈을 솔솔 헤집고 흘러들어와 내 마른 콧구멍을 촉촉하게 녹였다. 참으로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였다. 나는 이불을 얼른 걷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밥 냄새는 분명히 부엌에서 흘러들어왔다. 내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 아픈 사람 같지 않게 옷매무실을 차린 새어머니가 부엌에서 상을 들고 들어왔다. 상에는 김밥과 양념통닭이 차려져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보였다. 더 놀라운 것은 방문 쪽으로 유명 메이커 청새운동화가 보였다. 내가 목매간에도 잊지 못할 신발이었다. 정말 꿈을 꾸는 듯 했다. 오랜만에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다. 나는 새운동화 끈을 발에 단단히 졸라매고 그녀의 배웅을 받으며 학교로 풍뎅이처럼 날아갔다. 소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 발걸음은 아침처럼 씩씩했다. 학교에서 잘 부르는 행진곡도 흥얼거렸다. 집에 도착해 방문을 열자 새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드러누워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자고 있었다. 이불 밖으로 내놓은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사준 항상 끼고 있던 루비 반지가 보이지 않았다. 도장반만한 반지갑도 텅 빈 채였다.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새어머니는 내 초등학교 2번째 봄소풍을 위해 손가락에서 반지를 뽑았지만 나는 그 반지를 찾아올 돈이 없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새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때 그녀의 자지러지는 기침소리가 문 밖으로 튀어나왔다. 아이고, 세진아. 아유, 나 좀 살려라. 엄마 죽겠다. 나는 다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픈 새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폐평이는 개가 그만이다라는 귀옛말을 들은 적이 있다. 개를 살 돈이 나한테 있을 리가 없었다. 국리 끝에 나는 부엌에서 감자 2개를 겨우 찾아 삶아서 식용유를 발랐다. 헌신발에 끈을 길게 매달아 그 속에 감자 하나를 넣고 동네 골목을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녔다. 효과는 잠시 뒤에 곧 나타났다. 나보다 몸집이 큰 개 한 마리가 앞에 턱 버티고 선 채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나는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 개는 내 눈치 따윈 살피지도 않았다. 삶은 감자를 덥석 물고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나는 감자가 쏙 빠져나간
헌신말에 매달린 끈만 잔뜩 움켜쥐고 서 있었다. 바지에 오줌을 싸버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남아있는 삶은 감자 한 개를 다시 신발에 넣었다. 큰 개가 나타나면 재빠르게 감춰야겠다는 생각을 굴리며 동네 골목을 한 바퀴쯤 돌 때였다. 눈에 익은 발발이 한 마리가 눈방울을 굴리며 졸졸 따라왔다. 나는 개를 동네에서 약간 떨어진 산속으로 유인했다. 영모도 모르고 꼬리만 살랑살랑 흔드는 발발이 목에 올가미를 걸어서 소나무에 단단히 비끄러매었다. 발발이를 어떻게 잡을까 하고 머리를 굴렸으나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리 동네 밖에 있는 산속이라도 남의 개를 마냥 묶어둘 수는 없었다.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너덕너덕한 담요 하나를 주어서 발발이 머리에서 꽁지까지 덮어 묶었다. 담요에는 불이 잘 당겨지지 않았다. 신문을 구겨 발발이를 싸고 있는 꽁무니 쪽 담요 틈새에 집어넣고 가스라이터를 켰다. 담요 속에서 연기 냄새를 맡은 개가 낑낑거렸다. 담요의 불이 옮겨 붙자 발발이는 뜨거움을 느꼈는지 허공으로 화들짝 튀어올랐다. 순간적인 동작이었으나 그 힘이 엄청났다. 소나무에 묶여있던 끈이 맥없이 끊어져 버렸다. 나는 눈앞이 아찔했다. 발발이는 동네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달렸다. 마치 활주로를 이룩하는 제트기처럼 불붙은 꽁무니에 매달린 연기가 뱅글뱅글 돌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마냥 멍청하게 바라보던 나는 정신을 퍼뜩 차렸다. 손에 쥐고 있는 라이터를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치고 동네 반대쪽으로 발버리보다 더 빠르게 냅다 뛰기 시작했다. 손에 쥐고 있는 라이터를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치고 동네 반대쪽으로 발발이보다 더 빠르게 냅다 뛰기 시작했다. 발발이는 삼배딸 우리 동네의 여자친구 순진의 개였다. 얼굴이 검붉고 왁살스럽게 생긴 그의 아버지한테 붙들리기라도 하면 뼈도 못 추를 일이었다. 순지 아버지는 부두의 자벽부였다. 부두는 내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유일한 장소이며 순지와 나의 놀이터이기도 했다. 앞으로 그 부두에 영영 못 들어갈 수도 있었다. 얼마 뒤에 알게 된 일이지만 길을 쓰고 집까지 달려들어간 순진의 개는 꽁지와 엉덩이 털만 거슬렀을 뿐 다른 이상은 없었다. 개를 도살하기 위한 내 계획이 완전 실패로 끝났지만 당분간은 마음을 졸이고 있어야 했다. 다행히 그 사건은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가 버렸다. 가끔 동네 오기에서 순진의 발발이와 마주치면 그 녀석은 먼 발치로부터 나를 금방 알아보고 꽁지 빠지게 주랭랑을 놓았다. 도매시장 옆에 붙어있는 소매시장도 마찬가지였다. 한 바퀴 돌아보았으나 토막생선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야채시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것도 버려진 썩은 홍당무 한 개 없었다. 나는 허탈한 발걸음을 돌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청으로 갔다. 공무원들이 출근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었다. 시청 뒤 폐지 더미에서 신문을 한 장 가져와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깔고 자리를 잡았다. 새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지만 당장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TV에서 종종 노동투쟁으로 농성하는 부리들처럼 빨간 깃발과 머리띠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스산한 바람과 광을 반짝반짝 낸 까만 고급 승용차들만 출근 시간에 맞추어 내 주위를 위협하듯 스쳐다녔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나는 제복 입은 경비에게 덜미를 잡혀 쫓겨났다. 어머니가 아프다거나 먹을 양식이 없다고 떼쓰는 내 하소연을
경비는 불알인 눈으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쫓겨난 나는 부두 쪽으로 힘없이 걸어갔다. 새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어젯밤도 내가 끓인 라면은 손도 대지 않아서 불어터진 채 국물까지 바짝 쫄아 있었다. 새벽에 집을 나오기 전에 불을 조금 붓고 녹슨 야외용 부탄가스 레인지에 데웠으나 그녀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개죽 같은 라면이지만 버릴 수는 없었다. 비어있는 내 뱃속으로 단숨에 끌어들였다. 큰일이었다. 그녀가 씻은 듯이 자리를 덜고 일어나야 나도 힘이 솟을 터인데 답답하기만 했다. 자꾸 죽겠다는 새어머니의 소리에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부쩍 더 나빠져 갔다. 그녀한테서 화장품 냄새를 맡아본 지도 꽤나 오래되었다. 새어머니가 아파 드러눕고 나자 나는 비로소 아버지의 부재를 실감하는 나날이었다. 내 주위에 아버지가 없는 친구들은 없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어쨌든 끼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다. 이젠 생활이 힘들고 외로울수록 아버지가 그리웠다. 아이들이 한쪽 다리가 없는 절름발이라고 놀려도 아버지가 있는 것이 훨씬 좋았다. 나를 매일 두들겨 패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당장 데려오고 싶었다. 부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내 머릿속에 오늘따라 아버지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가 부두에 자주 가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곳에 가면 정신이 아늑해지고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죽었다지만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는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었다. 나는 부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화물선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작업을 끝낸 아버지가 한쪽 어깨에 점퍼를 걸치고 화물선에서 펄쩍 뛰어내려 선창 쪽으로 성금성금 걸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가 화물선을 타고 출항을 했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 종종 마중을 나갔었다. 선물들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는 마중 나간 나를 덥석 안아 올린 다음 가방에서 항상 색다른 선물을 꺼내 안겨주고는 했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나에게는 최고의 우상이었다. 선착장은 한쪽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화물선들만 보일 뿐 텅 빈 상태였다. 바다가 잠잠해지자 며칠 동안 묶여있던 배들이 한꺼번에 쓸어나간 모양이었다. 자잘한 파도가 선창 밑에 붙어있는 파래를 벗겨내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밀려들어 찰랑거렸다. 갈매기 한 마리가 가로등 위에 앉을 듯 말 듯하며 날개를 파닥거렸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감자지처럼 얇으스름한 내 귓바퀴를 핥히고 지나갔다. 나는 추위를 피해 대합실 문을 메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무도 없는 횡댕그렁한 대합실은 난로가 불이 꺼진 채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대합실 바닥에 횡으로 고정시켜 놓은 초록색 플라스틱 의자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다. 엉덩이에 대번 올라붙은 차가운 냉기가 내 등골을 타고 머리 꼭대기까지 으스스하게 올라왔다. 어금니를 앙다물었다. 산에는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는 새어머니 말이 떠올랐다. 여객선이 들어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선장 쪽을 비행하고 있는 갈매기들이 공허한 울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새벽부터 아침 내내 차가운 바람을 맞은 탓인지 눈꺼풀이 스르르 짓눌렸다. 잠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의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 여객선이 들어오고 방금 내린 사람들이 무리지어 갯절구로 몰려나왔다.
나는 좁다란 개철구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았다. 긴 행렬이 잠깐 사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다시 비어버린 부두에는 승객들을 토해낸 여객선이 잔잔한 파도에 넘실거렸다. 내가 목을 빼고 기다린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검은 가죽 장갑을 낀 개찰 직원이 출입구 철문을 움켜쥐고 닫으려 했다. 나는 외쳤다. 아저씨, 문 닫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저기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였다. 막 하산한 아버지가 쩔룩거리며 대합실 쪽으로 다가왔다. 한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절룩거리는 것은 가방의 무게 때문인 것 같았다. 아빠, 빨리 오세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아버지가 나를 향해 손을 힘차게 흔들었다. 개찰구 철문에 매달린 내가 몸부림을 치자 입구를 막고 섰던 직원이 문을 터주었다. 나는 용수철에 튕겨지듯 아버지에게 달려가 와락 매달렸다. 가방을 내려놓은 그가 억센팔로 나를 끌어안았다. 아버지의 시큼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게 정말 기뻤다. 이젠 아버지가 없다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아빠, 왜 이제 왔지? 엄마가 많이 아파. 응, 그래. 걱정 마라. 좋은 약 사왔단다. 난 이제 엄마 가슴을 만지지 않을 거야. 아빠가 나를 때려도 참을 수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왜 때리니? 자, 선물이다. 받아라. 아버지는 가방 속에서 꺼낸 앙증맞은 하얀 핸드폰을 내밀었다. 나는 너무 기뻐 펄쩍 뛰었다. 핸드폰 뚜껑을 열었다. 숫자판에 파란 불빛이 들어왔다. 색깔이 너무 신비로웠다. 마치 하늘에서 천사들이 손끝으로 쏘아내린 불빛 같았다. 숫자판을 손가락으로 누르자 아름다운 음악이 전자파처럼 피어올랐다. 그 전자파 소리를 따라 아버지와 파란 불빛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아버지를 외쳐 불렀다. 내 목소리는 텅 빈 부두에 공허하게 울려 퍼져 나갔다. 세진아, 추운데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새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나를 부른 사람은 새어머니가 아니었다. 순지가 입가에 핫도그 소스를 벌겋게 묻히고 서서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애는 나보다 한 살 어린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순지도 나처럼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많았다. 나는 순지가 보았을지도 모를 졸면서 입가에 흘린 침을 손으로 얼른 닦았다. 그 애는 이곳 주위를 하루 종일 빙글거렸다. 수입도 변변치 않은 하역잡부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뜯어낸 용돈으로 군것질만 해댔다. 나는 순지에게 가끔 군것질을 얻어먹지만 새어머니의 말대로 자랑스러운 짓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순지가 한 입도 주지 않고 저 혼자 홀랑 먹어버릴 때는 몹시 얄미웠다. 드디어 여객선이 들어왔다. 배에서 몰려나온 승객들이 썰물처럼 대합실을 빠져나갔다. 잠시 기다린 순지와 나는 닫아놓은 철문을 열었다. 둘이는 아무에게도 제지를 받지 않고 여객선으로 달려갔다. 청소 아줌마가 방금 들어온 여객선 객실을 구석구석 쓸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승선을 해야 했다. 객실을 훑었으나 내 수입은 형편없었다. 커피색 코트 단추 1개와 알사탕이 2개가 들어있는 봉지 하나, 볼펜 한 자루, 흑살이 쭉정이 화투 한 장이 전부였다. 재수가 옴붙었다. 나는 침을 3번 뱉었다. 순지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었다. 그 애는 나보다 재수가 좋았다. 순지는 주운 것을 절대 나누어 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부두를 나다닐 때만 해도 내가 굴리는 눈방울이 먹혀들었다. 그때는 그의 수입에서 내가 조금 더 차지해도 반발하지 않았다.
이제 내 공갈 따위는 쓸모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를 믿고 나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비위를 거스르면 부두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투였다. 순지마저 아버지가 없는 나를 허옇게 무시했다. 순지와 나는 부두를 떠나 동네로 돌아가고 있었다. 성당 뒤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았다. 그 길은 동네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순지는 주운 동전을 조그만 손에 꼭 움켜쥐고 걸어갔다. 그 동전이 내 머릿속을 자꾸 굴러다녔다. 1,000원이면 라면 2개를 살 수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다. 통신사에 등록이 되어 있던 핸드폰 번호는 벌써 해지된 상태였다. 배터리의 성능도 끝장나서 충전마저 되지 않았다. 비록 쓸모없는 핸드폰이지만 버릴 수가 없었다. 언젠가는 아버지와 교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순지에게는 아직 핸드폰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애를 구슬러야 할 목적이 있었다. 순지의 은밀한 곳을 염탐하려 했으나 좀처럼 기회가 닿지 않았다. 순지가 팔을 걷어붙이고 순순히 보여줄 리가 없었다. 순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땅한 물건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핸드폰을 써먹으려 했으나 팬티 한 번 내리는 값어치로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토막생선도 구하지 못했다. 야채나 과일도 마찬가지였다. 사탕이나 단추, 볼펜, 흑살의 쭉정이 따위는 새어머니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들이었다.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도 곱다시 굶게 생겼다. 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한 끼의 식사가 문제였다. 순지에게 동전을 받고 은밀한 곳도 볼 수 있다면 괜찮은 거래일 것 같았다. 단지 아버지와 교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다. 순지야, 너 이게 뭔지 아니? 나는 앞서가는 그 애를 불러세워 코앞에 핸드폰을 바싹 들이댔다. 하얀 조그만 핸드폰에 마음을 금세 빼앗긴 순지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눈을 반짝거렸다. 오, 너무 예뻐. 너 그것 어디서 났어? 미국에 있는 우리 삼촌이 사줬다. 우리 삼촌 겁나게 큰 부자다. 너 줄까? 순지는 금방 입을 해벌쭉 벌리며 핸드폰에 눈을 박은 채 떼지를 못했다. 날 주면 혼나지 않아? 걱정 마. 우리 집에 또 하나 있다. 그 돈하고 바꾸자. 그리고 눈을 감고 1초만 있어주면 돼. 할 거지? 나는 그 애가 망설임 없이 얼른 내민 소나기의 동전 2개를 낚아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런 다음 핸드폰을 불쑥 건네주었다. 그 순간 순지 손에 넘어간 핸드폰으로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신호를 보낼 것 같아 잠시 갈등이 일었다. 핸드폰을 꼭 거머쥔 순지는 내가 일러준 대로 순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앞으로 바싹 다가선 내 가슴이 새처럼 콩닥콩닥 뛰었다. 문득 새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심장이 빨리 뛰는 새처럼 나도 일찍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말라붙은 얄팍한 내 입술을 혀로 자꾸 핥았다. 순지는 핸드폰을 손에 넣은 기쁨으로 얼굴이 활짝 피어 있었다. 입가에는 벌건 소스가 말라붙은 채였다. 나는 침을 한번 삼켰다. 그 찰나 그의 치마를 들치고 검정 쫄바지 속의 팬티를 까내렸다. 내 입에서 탄성이 터졌다. 순지의 은밀한 곳에 있어야 할 납작 밤송이가 보이지 않았다. 순간 내 이마에 둔탁한 소리가 내동댕이 쳤다. 순지가 힘껏 내던진 핸드폰이었다. 그 애는 울음을 터뜨리며 골목 끝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달려가는 순지의 치맛자락이 펄럭거렸다. 나는 그곳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서둘러야 했다. 그 애가 우악스러운 자신의 아버지를 앞세워 나타나면 큰일이었다. 순지 아버지의 두 다리는 멀쩡했다. 우리 아버지보다 힘이 훨씬 셀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퍼뜩 떠오르자 더 이상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었다. 떨어진 핸드폰을 잽싸게 주워들고 순지가 달려간 반대쪽으로 마구 달아나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의 동전이 호되게 딸랑거리며 함께 뛰었다. 그나마 핸드폰이 내 손으로 돌아온 것은 다행이었다. 아버지와의 교신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아버지와 목욕탕에 간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새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고 얼마 있지 않아 나를 목욕탕에 몇 번 데리고 다녔었다. 나는 목욕탕에서 여자들 사타구니에 밤송이가 납작하게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분명히 나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처럼 순지도 납작 밤송이를 달고 있는지 항상 궁금증을 일구고 있었다. 벌써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다. 배가 몹시 고팠다. 새어머니도 쪼르륵거리는 배를 안고 누워있을 게 분명했다. 순지한테서 받은 동전 2개로는 새어머니가 좋아하는 짬뽕을 시킬 수가 없었다. 나는 슈퍼에 들어갔다가 라면도 사지 않고 그냥 나왔다. 아무래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새어머니가 마음에 걸렸다. 내 손에는 두루마리 화장지 1개만 달랑 들려 있었다. 나는 중국 식당에 들러 산동네 우리 집 번지를 일러주고 짬뽕 1그릇을 주문했다. 새어머니에게 먹일 음식이었다. 짬뽕이 배달되어 오면 음식값을 치르기가 걱정이지만 며칠째 굶고 있는 그녀가 맛있게만 먹어준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어쩌면 그녀가 음식값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언제부터인지 비탈길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눈이 내리면 나는 강아지처럼 마구 뛰어다니기를 좋아했다. 오늘은 내리고 있는 눈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나는 비탈길을 흐느적거리며 올라갔다. 내 뒤를 소리 없이 따라오는 조그만 발자국을 쏟아지는 눈송이가 금세 쥐어버렸다. 나는 문득 그 눈송이가 떡가루로 변하길 빌었다. 집 방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빈 쌀자루에 떡가루를 가득 채우고 싶었다. 우리 집은 담장이나 마당도 없었다. 골목에서 판자로 이어붙은 문을 열면 바로 썰렁한 부엌이었다. 내가 들어서도 방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밖에서 내 발작 소리가 나면 새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언제나 문 밖으로 먼저 튀어나왔었다. 갑자기 허기가 몰려들었다. 배를 채울 음식이 부엌에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부엌의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을 한 바가지 받았다. 입에 대고 양껏 들이켰다. 이빨이 몽땅 빠질 것처럼 얼얼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빈 창자를 싸늘하게 훑으며 내려갔다. 오줌이 요들을 빠져나갈 때처럼 몸이 부르르 떨렸다. 나는 방문을 열었다. 새어머니는 모르는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굴빛은 밖에서 쌓이고 있는 눈보다 더 하얗게 느껴졌다. 내 조그만 손으로 그녀 몸을 흔들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깊은 잠에 빠진 모양이었다. 나는 따뜻한 곳이 그리웠다. 이불을 들추었다. 전기장판에서 훈훈한 기운이 올라왔다. 연탄이 바닥난 지는 오래되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독촉장은 여러 장이 쌓여 있었다. 며칠 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 모조리 끊어질 판이었다. 나는 새어머니의 품을 어리광스럽게 파고들었다.
가래 끓는 소리와 새처럼 할딱거리던 그녀 가슴은 시동을 끈 트럭처럼 멈춰진 채 조용했다. 나는 문득 생각난 듯이 일어났다. 새어머니 뒤로 돌아가 엉덩이에 코를 들이대었다. 똥냄새와 또 하나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 창자였다. 그런데도 밀려나올 이물질이 있는 모양이었다. 새어머니의 치마를 걷어올렸다. 앙상한 골반이 드러났다. 엉덩이의 살은 뼈 위에 헐렁한 가죽을 덮어놓은 것 같았다. 살결에는 이미 검은 반점이 돋아나 뚜렷했다. 나는 그녀 사태 기저귀 대용으로 채워놓은 화장지를 풀었다. 새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밖에 있는 엉덩이를 까면 금방 얼어버릴 것 같은 공동 화장실도 스스로 갈 수 없었다. 하루 두 번씩 내 손으로 기저귀를 갈아채워야 했다. 그 작업을 할 때마다 그녀는 가늘은 목소리로 나에게 웅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었다. 세진아,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 세진아, 정말 고마워. 기적 위에는 묽은 똥 조금과 시커멓게 죽은 피가 뒤섞여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배설물은 이미 식어 있었다.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았다. 야외용 부탄가스 레인지에 물을 데워서 사타구니에 말라붙어 있는 똥물과 피를 닦았다. 세진아,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 세진아, 정말 고마워. 어디선가 울먹이는 새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슈퍼에서 사가지고 온 화장지를 여러 겹으로 접었다. 보송보송한 새기저귀를 뼈만 남은 그녀의 사태에 채웠다. 어디선가 다시 새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진아,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 세진아, 정말 고마워. 그녀의 머리맡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내가 외출한 사이 사력을 다해 쓴 것처럼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쪽지에는 눈물 같은 얼룩이 말라붙은 채였다. 나는 쪽지를 들고 글을 떠듬떠듬 큰 소리로 읽었다. 세진아, 미안해. 내가 없어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아주 짧은 글이었다. 씩씩한 뜻은 대강 알 수 있어도 행복이란 낱말은 좀 생소했다. 나는 다시 새어머니 곁에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앙상하고 막대기처럼 뻣뻣해진 그녀의 팔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새어머니의 손등을 잡고 내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내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추웠지? 일로 들어와. 배고프지 않니? 나는 새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을 열었다. 잘 익은 포도알처럼 탱탱했던 젖꼭지 두 개가 고개를 떨군 채 쪼그라든 건포도가 되어 있었다. 그녀 가슴에 내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피부가 차갑게 느껴져 얼굴을 떼었다. 순지에게 얻어맞은 이마가 갑자기 화끈거렸다. 나는 이불 속에서 살며시 빠져나왔다. 짬뽕이 도착할 때까지 새어머니를 미리 깨울 필요는 없었다. 짬뽕이 왜 이렇게 늦지? 다시 시장기가 몰려들었다. 참, 아버지와 통화를 해야지. 나는 이제 파란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핸드폰 뚜껑을 열었다. 나만 알고 있는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순지가 내 머리에 내동댕이 칠 때 핸드폰이 굴병든 것이라 생각했다. 그 일을 떠올리며 나는 눈을 흘겼다. 앞으로 순지하고는 두 번 다시 놀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을 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service.
나는 송수학에서 흘러났던 여자의 예쁜 목소리를 더듬더듬 흉내내었다. 다시 전화번호를 눌렀다. 아빠, 엄마가 오늘도 몹시 아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 아마 짬뽕을 먹고 나면 기운을 차리겠지? 요즘은 엄마 가슴을 만지지 않는다고. 정말이야. 아빠, 보고 싶어. 나는 핸드폰 뚜껑을 닫으려다가 문득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 다시 귀에 가다 대었다. 아빠가 말했지. 믿을 수 있는 건 신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핸드폰이 죽은 사람과도 통하게 만들 거라고. 그렇지만 핸드폰이 고장났어. 아빠하고 통화도 이젠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나는 교신을 끝내고 핸드폰 뚜껑을 닫아 머리맡에 놓고 손을 천천히 털었다. 이젠 꿈속에서라도 아버지를 만나면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밀려있는 월세 해결과 아픈 새어머니를 빨리 낫게 해줄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뿐이었다. 나는 새어머니 옆 이불 속으로 다시 헤집고 들어가 잠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었다. 짬뽕 시킨 사람을 찾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골목을 떠돌다가 멀리 사라져갔다. 그때였다. 핸드폰 전원의 램프에 알 수 없는 파란불이 들어와 깜빡이고 있었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